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선다는 지표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PF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2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터지면 리스크가 크단 소리예요. 저희가 PF에 대해서 괜히 경고한 게 아니에요. 한참 전부터 경고했었죠. 제일 먼저 경고했던 게 가계부채 리스크. 그 다음에 지금 막 지식산업센터 막 이런 데 터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빌라 터졌죠. 오피스텔 지금 막 터지고 있죠. 요 부분 다 저희가 선 경고 들어갔었죠. 과거 때부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구조상 그게 계속 부풀기 위해서는 더 큰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건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이런 쪽은 긴축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터지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 경고할 때만 하더라도 긴축이 들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안 터졌으면 이미 터졌을 것들입니다. 코로나 터져가지고 사야 된다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거 지금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실 어마어마하죠. 상가도 죽쓰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되냐. 그런 거고, 지금 이 PF 규모가 2배까지 늘어났다는 소리는 이만큼 빌려준 곳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빌려준 곳들 중에서 위험한 곳들이, 저축은행은 과거보다는 조금 덜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보험사, 증권사, 상호금융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 올라가네? 꿀 빨자 하고 들어갔죠? 꿀 빨러 들어갔다가 지금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이런 상황이고, 이거 터지면은 당연히 이 금융권 터지는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똑같이 2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새마을금고 위험하다, 상호금융 위험하다, 저축은행 위험하다, 돈 많이 넣어놓지 마세요. 필수 자금은 다른 쪽으로 빼놓으세요. 이자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5천만 원 이하로 내가 나중에, 굉장히 나중에 돌려받아도 괜찮다. 근데 지금 혹시 이만큼 이득을 보는 것을 그래도 포기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넣어놓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전반적으로, 업권 전반적으로 위험하고, 그 위험한 것들을 내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시고 안전한 데는 넣으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이 위험하니까 그렇지. 지금 보세요. 저축은행 대부분 한 80%가 적자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역시도 적자 나는 곳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거기에다가 지금 예금 대출 다 빠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현실인 거고, 금융권은 어때요? 금융권 리스크는 더 많아져. 자, 금융권 지금 해외 부동산 리스크 터지면서 5대 시중은행만 1조 정도 날렸고, 전반적으로 한 2조 3천억 정도가 손실이 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PF 부실 터지고 있죠. 이거 5대 금융 순이익이 감소를 한 이유는 대규모의 충당금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5대 금융은 5대 금융이고, 진짜 리스크, PF 리스크를 크게 만든 곳은 이금융이다. 그 다음에 홍콩, ELS 요 손실에 대한 배상도 정부에서 압박하고 있죠. 요 전반적인 부분을 봐봐라. 금융권이 지금 안전하냐 불안하냐. 5대 금융도 차츰 손실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금융권은 오직하겠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계속 무너지니까 바로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신탁사. 부동산 신탁사가 지금 악재를 맞이하면서, 보시면은 교보 자산 신탁 여기 적자 전환했고요. 그 다음에 KB 부동산 신탁 여기도 적자 전환했죠. 코리아 신탁, 우리 자산 신탁 이런 것들 영업이익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 업황 악화다. 그래서 책준형, 차입형 토지 신탁 사업, 당연히 부동산 시장 안 좋아지면 신탁사들이 떠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한 부실한 것들이 재무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 부실 채권으로 분류된 건들, 그러니까 정상가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회수 의문이 자산으로 가고 있다. 회수 의문이 회수 불가가 되면 추정 손실이 되는 거죠. 1금융권도 부실채권 상매각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신탁사들은 오죽하겠냐. 지금 리스크가 가장 큰 곳이 부동산 PF 쪽인데. 이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들어올 수가 있느냐. 가게도 기업도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수요가 운전 자금 수요. 그러니까 천재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하는 묻는 질문에 운전 자금 수요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설비 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당장 고용한 사람들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유보금 이런 데다가 손을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드사들은 많게는 40%대의 이익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가게에서 보니까 계속 빚으로 빚을 막으면서 리볼빙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고 카드 연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못 갖고 있는 부실채권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게도 기업도 돈이 없어요. 가게도 기업도 돈이 없어진 이유는요.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자, 카푸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카푸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 소득은 200만 원인데 그 중에 150만 원을 차량 할부, 그 다음에 뭐 보험료, 유지비 이런 데다 갖다 쓰고 나머지 50만 원으로 원룸 저기 반지하방 이런 데 혹은 고시원방 이런 데 들어가서 살면서 돈을 거기다 다 쓰는 사람들을 카푸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우스푸어도 마찬가지예요. 하우스푸어가 집값이 떨어져서 하우스푸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값이 떨어져서 하우스푸어가 되는 게 아니라 연끌을 했기 때문에 하우스푸어가 되는 거예요. 카푸어도 차값이 떨어져서 카푸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생활자금의 대부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카푸어죠. 마찬가지예요. 하우스푸어도. 그 하우스푸어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60%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머지 40%로 생활이 되냐. 집값에만 60%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는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고 코로나처럼 금리를 막 급격하게 낮춰준다. 이런 이벤트가 없는 이상은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낮추더라도 코로나 때랑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지금은 DSR 규제가 걸려있다. 금리 아무리 낮춰도 그만큼 대출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뭘 살려야 돼요? 기업을 살려야 되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무슨 이야기 했어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낙수 효과를 위해서 대기업들 지원하는 거다. 부자 감세란 프레임 씌우지 마라. 근데 그렇게 할 거면요. 지금 가계부채는 어차피 디레버리징 해야 되는 거고 이자 감면을 해주고 부담을 낮추려면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자영업자랑 그 다음에 내수 경기에 직접 타격을 입는 중소기업 쪽이죠. 근데 대기업들은 그래도 여태까지 버틴 체격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해외 수출 살아나면은 살아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지원까지는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내수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이런 데를 지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중소기업 대출 금리 역대 최대치죠 지금도. 2012년 5.66% 이후 가장 높은 대출 금리를 보이고 있다. 근데 그 동안에 뭐 했어요? 기업들은 이자 비용 때문에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빚내서 집 사라고 가계부채 금리만 계속 낮춰주고 있었죠. 주담대 금리 낮춰가지고 집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경제가 살아나요? 아니요. 비싼 가격에서 고점에서 집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경기 침체는 계속됩니다. 근데 가뜩이나 물린 사람들 많은데 물론 저렇게 풀어줘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리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판 사람들이 연끌족이 많았어요? 21년 막 이럴 때 연끌했던 사람들이 22년에 10만 명, 12만 명 정도밖에 못 팔았어요. 그 전에 100만 명 샀는데. 그럼 누가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주택 보유자 수가 늘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간 거죠. 다주택자들이 그거 끌어가지고 빠져나가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비는 한계가 있는데 소비가 살아나겠어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주담대 더 늘려가지고 지금도 주담대 계속 늘리고 있죠. 주담대 계속 늘려가지고 부동산 시장 살리면요 경기는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적어도 전세자금 대출은 없었다. 지금 어때요? 주택담보대출에다가 전세자금 대출까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자 비용 부담이나 원리금 부담이 되니까 내수가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DSR을 더 착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작년에 뭐 했어요? 특례보금자료금 풀어가지고 오히려 DSR을 우회하게 만들었죠. 50년 주담대 정부에서 먼저 풀었죠. 주금공에서 막 65세한테 50년 주담대 풀어줬어요. 4대 은행 탓할 때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전세자금대출 DSR 지금 예외로 해가지고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DSR 올해 못하겠다고 하죠. 왜 못하겠다고 해요? 전세자금 대출까지 DSR 해가지고 전세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집값은 경착륙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착륙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가계부채 축소하는 규모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뭐 상승한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상승했어요? 상승하는 곳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데드캣 바운스였고 부실 지표는 계속되고 있었죠. 작년에 경매 역대 최대 나왔죠. 작년에 부실채권 상매각 역대 최대 나왔죠. 작년에 연체율 계속 올라갔죠. 근데 집값은 올라갔어요. 대출 막 퍼줘서. 이게 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징조였어요? 근데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바닥 찍었다. 이제부터 상승만 있다. 다 틀렸죠. 그 인간들이
이제는 또 금리 인하하면 상승한대요. 아니죠. 그리고 저렇게 기업들이 많이 위험해지고 좀비 기업들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나중에 다 감당해요? IMF 때 뭐가 무너져서 무너졌는데? IMF 때 기업들이 많이 무너져서 경제가 무너졌죠.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기업들의 부실 지표는 훨씬 더 커요. 기업 대출, 기업 부채만 보더라도 IMF 때를 넘어섰다고 하죠. 근데 부동산 PF는 오히려 저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2배가 됐다고 하죠. 근데 그때만큼 터지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거랑은 관련 없고 부동산은 따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다 이야기한 게 뭐였어요? 공급 부족해가지고 집값 계속 올라갈 거라고 그랬는데 공급이 축소되면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공급이 과잉되었던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2019년, 2020년 이럴 때 집값이 오히려 올라갔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뭣도 모르는 지식 가지고 지들이 제대로 아는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위기가 더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금융위기 터지면은 그때 무리해가지고 영끌한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영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막 헛소문 냈죠? 라이트하우스는 지는 오를 줄 알고 지는 집 사는데 남들은 사지 말라고 막 폭락론 해가지고 돈 벌어 처먹으려고 한다. 그 벌어 처먹은 돈으로 집 사고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방송한 뒤에 제가 뭐 집 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고 저런 식으로 가계부채만 붕괴 안 되도록 지금 늘려가지고 부동산 시장만 살리면서 기업들한테 들어갈 자금까지는 없으니까 이제서야 자영업자들 기업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가계부채 확대하는 거 멈추니까. 가계부채 금리 낮추는 거 어느 정도 멈추고 저쪽으로 지금 이제서야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기업들 어떻게 됐어요? 기업 부실 확률 5년 내 최대다.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높아졌다. 4월 위기설이 없긴 왜 없어요. 지금 건설업 부실 위험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이미 터지고 있고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터졌고 그런데도 이러고 있다니까요. 작년에 올라간다 작년에 올라가면 뭐예요? 신저가가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부동산 불장 때보다 2배 넘는 신저가가 나왔다. 근데도 무슨 이야기를 해요? 작년에 바닥 찍고 올라갑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고가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거 보세요. 아실에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16년 7월 1일에 26억 420만인데 7월 8일에 또 26억 420만으로 거래가 됩니다. 명의가 어떻게 넘어간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23년 4월 데드캣 바운스 나고 막 그럴 때 70억 뛰어가지고 주변 시세 다 띄워놓고서 그 다음에 8개월 만에 27억 빠진 가격으로 또 직거래가 된다. 중개거래도 아니고 직거래. 근데 직거래로 낮게 거래되는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허위거래다, 거짓거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저런 거 믿지 마라. 집값 안 떨어진다.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니 저렇게 신고가 거래될 때 직거래로 가격 순식간에 뛰어가지고 주변 시세 40억 하고 있는데 70억짜리 신고가가 딱 떴어요. 왜 저런 거 그때 이야기 안 해요? 저런 거야말로 진짜 특수관계자인데? 저런 식으로 부추긴 거에 다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영끌에서 무리하게 샀던 거고 그게 위기를 더 키웠고 이번에 위기 터지게 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부동산 올라간다고 계속 집 사라고 하면서 대출 많이 받게 하는 사람들 다 매국노라고 그랬잖아요.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부동산 PF가 글로벌 금융위기 2배의 수준으로 올라갔냐. 왜 사람들이 내수를 못해가지고 내수 경기 침체되고 이로 인해서 그 기업 부실 확률이 역대급으로 올라갔냐. 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위험 지표들은 더 높게 터지고 있는데 아직도 금리 인하면 바닥 찍고 올라간다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때 터졌을 때 금리 인하했을 때 집값이 올라갔냐. 잘 생각해봐라. 역사는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역사를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엔 아니야. 요거 때문에 달라.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을 뿐이고 오히려 리스크는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이번에 터지면 진짜 걷잡을 수가 없나.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안 보이게 다 밀어놨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번에 전세 대출도 DSR 하려다가 안 한 이유 뭐예요? 가계부채 줄인다면서. 안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터지고 있으니까 요거까지 하면 감당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안 하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